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20대 대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는 지지 후보가 없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다면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여야 후보들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대선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유권자가 이전 선거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선까지 남은 100일,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지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팩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방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사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새 꼭 100일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 KBS가 지금 대선 100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혹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정신 차려보니까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권은 100일이면 아직 시간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선거의 스케줄에서 100일이라고 하면은 또 천하강산이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릅니다. 하지만 또 인간의 시간에서 100일은 또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KBS도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021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 국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인데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안철수, 그리고 신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 김동연 후보까지 5자 대결을 전제로 한 조사였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5.5%,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는 응답자도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의 35.5%가 나왔고요. 심상정 후보 지지한다 4.4%, 안철수 후보 3.5%, 김동연 후보가 0.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은 18.8%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3주 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네. 오차범위 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대별로 보면은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60세 이상 응답자 그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고, 이년별로 보면은 중도층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좀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율이 이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걸 보는 것도 이게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뭐 박빙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근데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지금 응답한 이 지지 후보 바꿀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71.1%는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8%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만 놓고 봤을 때는 78.2%였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만 놓고 보면은 73.8%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양당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답변이 각각 이제 61.4%, 55.6%로 나와서 절반을 넘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두 후보의 이제 지지층은 상당히 좀 유동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특히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응답자층에서 이 응답자의 62%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그룹은 또 누구를 지지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없다, 모른다 이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하는 후보마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세대별로 보면은 20대가 캐스팅 보터의 이 어떤 전형적인 성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담고 있는 여론사 같은데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그동안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전히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1.4%,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5% 나왔습니다. 즉 격차가 한 11.9%포인트 정도인 것이죠. 다만 지난 8월부터 이 직전 여론조사가 진행된 11월 8일까지의 KBS 조사에서는 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격차가 계속 늘어왔거든요. 네. 즉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아져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점은 이제 특이한 점이고요. 또 직전 KBS 조사 11월 8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9.4%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41.8%가 나와서 다시 40%대로 복귀했다. 이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번 조사의 설문지와 결과표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대선 100일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뭐 그대로 이 구도가 굳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곤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직선제 이후에 역대 7번의 대선 중에 선거 100일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6차례, 즉 대부분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 1위를 흔들림 없이 유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세론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런 흐름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대세론을 형성한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고 이 여러 가지로 뭐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안개 속 승부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후보들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은 피가 마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선 100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이 100일을 앞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오늘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했던 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 네. 이걸 수용하겠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고 뭐 이러지 말고 아예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면은 그 윤석열 후보도 이제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네. 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를 했으니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양보할 수 있으니 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한 발언 이것을 문제 삼는 그러한 말로 오늘의 이제 첫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실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쇼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민주적 공당이 아니고 사당으로 가겠다라는 발상이 숨어 있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에서 독재가 싹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독재까지 지금 언급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선대 인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이제 첫 선대위 회의와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동선대위원장 5명을 포함하는 인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가장 좀 뜨거운 화제가 된 것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대목입니다. 네. 이수정 교수의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전략과 상충한다. 이런 논리로 좀 반대를 해왔던 건데 윤석열 후보가 이 인선을 관철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이제 뭐 패신 논란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오늘은 또 SNS에 의미심장한 한 줄을 적어가지고 그게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 그게 뭐가 여기까지인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맥락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나름대로 중대한 결심을 또 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여자 워킹맘인 스튜커바 디나 씨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홍준표 의원 경선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조경태 의원도 이름을 올렸고 그 외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선대위 구성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3지대 공조의 속도를 좀 내는 분위기예요. 오늘 이제 선대위 회의에서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당계 책임 연정의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이를 위한 녹색 통합, 진보연대, 중도 공조 이 3대 정치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녹색 통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종로, 서초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녹색당하고 연합공천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진보연대라는 부분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재진보정당 등과의 정책연대 및 선거연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가장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게 중도 공조 이 부분인데 이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공조를 제안했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선 투표제, 위성정당 방지법, 비례성 강화 등을 담은 정치교체 설계안을 12월 말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치 전문가들은 제3지대 공조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후보 단일화까지 가는 것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일 것 같고 공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사실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내부에서도 안철수 후보하고는 철학이 다른데 이런 이제 제3지대 공조가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네. 그게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가 다 같아야만 공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정치교체 메시지를 내놓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다 각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셋이 모이더라도 단일화 논의는 쉽지 않다. 지금 제3지대 후보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선을 3번, 4번 나온 분들이고 각각 여당하고 또 야당하고 단일화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내 목표는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도 기득권 정치 한 축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제3지대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세 후보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지만 결국 그래서 그 제3지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동상이몽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든가 여기까지 가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에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제3지대에 있는 후보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곤 하던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공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뉴스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무한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게 민생당 대표 지낸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오늘 아침에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네. 그 얘기는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주자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87년 체제를 청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알선수재 혐의로 여기서 좀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인 건데 과거에 김만배 씨가 하나은행에 참여했던 성남해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곽상도 전 의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을 막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이제 검찰은 지금 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달 1일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후에 이제 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이 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50억 클럽과 관련돼 있는 뭐 박영수 특검이 전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 주말에 소환 조사를 또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죠.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최소 14개 국가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까지 지금 정부가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과 정부의 방역 대책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썼던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관심 단계를 건너뛰고 우려 단계로 지금 지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 기존 변이와 어떤 점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네,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이 확인이 되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워낙 큰 폭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또 훨씬 더 높은 전파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아공 현지에서 조금 잠잠해지던 코로나 유행이 다시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변이이고 또 새로운 그런 주도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 방역 당국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 확진자가 그렇게 증상이 위중증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한 겁니까? 네, 사실 치명률과 관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분석은 이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사실 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대응은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일수록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WHO도 우려 변이종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인근 8개 국가 비자 발급과 입국만 제한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자면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까? 일본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도 경험을 했지만 외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여전히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나라에서 입국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결국 위험도가 높은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입국 제한을 하고 또 다른 나라 입국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입국 후에 확진된 사람들의 경우 이 유전자 검사를 전장 유전자 검사라는 걸 통해서 변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수준의 대응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장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맞는 백신 있잖아요. 맞고 있는 네.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일까 싶어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놨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커지는 상황이면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백신 접종 이전과 같은 상황이 되는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의 경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백신 효과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남아공 자체가 백신 접종률이 30%가 안 되는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오미크론 변이주의 그 이 회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네. 백신의 효과를 줄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많이 일어날수록 기존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추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사에선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몇 개월 내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형태의 백신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실제 예상보다는 3분의 1, 4분의 1 기간 만에 제작이 되고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을 만드는 그 과정,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백신 플랫폼이 단기간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기에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진 플랫폼으로 변화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그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양산 체계를 갖추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초기에 공급 불안정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오미크론 같은 변이주가 생겼을 때 이 변이주가 충분히 퍼지기 전에 백신 공급을 해서 잘 막아낼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좀 방역을 더 고삐를 좀 쥐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한 후에 대응 계획을 내놨는데요. 방역 패스에 대한 유효 기간을 한 6개월로 지금 정했습니다. 일단 그 이번 조치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 방역 패스의 주요한 그 기준이 이제 백신 접종 완료를 어떻게 했느냐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이런 세 번째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같은 것들을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서 현저히 그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6개월 이내로 백신 효과를 감안해서 이 방역 패스를 잡은 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18세에서 49세 기존 접종 완료자들도 모두 지금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 초부터는 추가 접종이 그냥 다 가서 예약을 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특별한 예약이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금 인프라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이제 백신 사용 승인이 된 연령층에서 이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유행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연령층에서의 부스터샷을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내놓고 있던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상당수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가,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데 주로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실제로 단기간에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같은 것들은
유보가 된 상황이라서 상당히 아쉽고 사실 지금 적극적인 그런 그 차단 전략을 시작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려면 2, 3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의료 현장은 2, 3주를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수도권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런 기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좀 깊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요. 어찌 생각해보면 한 석 달 조금 넘게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많이 남은 건가요?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래요? 충분한 네. 시간입니다. 아,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단련돼 있잖아요. 어찌 보면 뭐 실수 한번 하면 막 지지율이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이미 뭐 지나간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지금 오늘 KBS 여론조사 한 걸 보면 거의 지금 다시 출발선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금 5차 범위 안에 접전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남아있는 100일 동안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 글쎄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문제죠. 지금 현재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네. 두 후보가 다 후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과 정권 재창출론에서 심판론이 우세한 편인데 네. 후보들로 들어가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한참 컨벤션 효과를 지금 지내고 난 이후에 비슷비슷하면서 이 후보가 약간 열세 지금 이렇게 집약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은 후보 리스크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법 리스크로 해서 지리한 특검 논쟁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수, 실책, 실언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 리스크가 제일 큰 대선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걸 그러니까 누가 덜 못하나. 그렇게 따지면은 잘하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덜 못하는 경쟁으로 해서 덜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어차피 선거라는 게 후보가 나오면 둘 중 한 명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디서 후보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예. 교체론도 있고 뭐 단일화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단일화는 영향을 주겠죠. 근데 교체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양당이 다 교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는 후보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해내고 이런 것이 아마 제일 큰 것일 거고요. 단일화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중요할 거고요.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투표장으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것도 후보의 할 일이죠. 예. 그래서 후보를 보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후보들이 할 일이 제일 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쪽에 본부장 비리라고 의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리스크가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후보 리스크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뭐 이제 찍을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 그리고 뭐 역대급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의 출마로 인해서 사실상 뭐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는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거의 무관심한, 그리고 워낙 코로나와 지금 경제 상황들 또 삶이 너무 피폐해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네. 대선의 앞이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 별로 이렇게 잘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 후보 모두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또 지금 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불똥이 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막판에 가면 이게 1대1로 붙으면서 결국에는 1, 2%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어느 진영에도 쉽지 않은 그 선거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30 청년들 또 중도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지금 수도권의 표심과 중도층 또 청년층이 과연 더 미래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청의 아들 이거 이제 캐치프레이로 내세우면서 이제 충청권 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두 후보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행보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메타버스는 지금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광주를 간 것은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메타버스는 2박 3일이었다면 3박 4일로 호남을, 그것도 전라남도 광주 지역만 쭉 돈 거기 때문에 전북 지역은 이번에 네. 돌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북에 대한 불만을 배려한 거죠. 전북이 항상 왜 전남에 부속 일정이냐라는 불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북 일정을 따로 떼내고 광주 전남을 3박 4일 이렇게 한 것은 호남에 대한 굉장한 배려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역대 다른 대선보다 지금 낮게 나옵니다. 약 20% 정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네. 호남에 대한 소구 그리고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건 맞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호남 투어는 뭐 적절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다만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후보와 그쪽 지역의 출신인 이낙연 후보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약간 아쉬움, 흠이 좀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건 뭐 차후의 얘기고요. 네. 일단은 호남 일정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신경민 의원님께서 호남 일정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충청도 네. 일정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지. D-100일을 앞두고 이제 양 후보가 호남과 충청을 찾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결국에는 충청의 표심을 얻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청 대망론이 굉장히 내부에서는 많이 표출되고 있지만 실제 지지율로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100일을 앞두고 충청인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차별화된, 그래서 원전을 중시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그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원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화된 어떤 정치적 행보도 같이 수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극대화하면서 충청인들의 표심을 얻어가겠다. 그리고 함께 그 세종의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함께 가면서 이 차기 정부에서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다양한 어떤 정책 구상들을 함께 펼침으로 인해서 중원에서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많이 피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청의 아들과 충청의 사의 중에 어떤 게 더 강하다고 보세요? 두 분은. 사실 충청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서울이 고향이고.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고향이 충북 청주잖아요. 충북이고 충남이고 차이도 있고요. 그 부친의 고향이 네, 충북 네, 청주죠. 그렇죠. 네. 부친의 고향이죠. 네. 근데 뭐 선거 때가 되면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 뭐 이렇게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 간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지난 대선에 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거의 1~2% 수준으로 호남에서 득표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여론조사상 이재명 후보가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절실함을 갖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 후보 가운데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한 후보는 사실 그 나중에 대통령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통상 90% 이상을 얻어왔습니다. 네, 그게 뭐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이제 각 당의 움직임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사실 뭐 이 문제 가지고 2주 이상 3주 가까이 시간을 쭉 끌기도 했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됐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일단 원톱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이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은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 열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김병준 상임위원장께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언론에서 윤석열 캠프 자체가 이준석 당대표를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쿨한 상태로 본인이 다만 이제 캠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당대표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초반에 약간의 어떤 좌충우돌이 있는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일정을 같이 동반하는 일정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좀 상의가 필요한데 당대표실과 네. 그 부분이 약간 뭐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차츰 이 선대위가 이제 출범하는 시작에서 조금 시간을 지나면서 안정화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지금 11월 5일 날 후보 확정 이후로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한 10% 이상 차이가 났던 것이 거의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뭐 오늘 어떤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동률을 이룬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이것이 역전되거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캠프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종인 등판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내부에서 거론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캠프가 좀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지금 플랜 B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대가 출발하는 셈이 돼버리니까요. 예, 신경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주를 했는데도 결국은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김종인 위원장을 꼭 모셔와야 되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선대위는 안 되냐라는 얘기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꾸준히 지금 흘러나오는 형국이죠. 근데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장점이 크게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사. 네. 이분이 누구 사람을 뭐 끌고 다니면서 자기 개파나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보면 야 저렇게 인사를 해도 되나 할 정도의 단호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사의 기준이 여론이 나쁘거나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경험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데려오는 장기가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장기는 본인이 정책에 있어서 장기가 있고 그러면서 정책과 정무적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런 두어 가지의 그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뚜렷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지금 김병준 이제 그 원톱으로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게 있냐 하는 걸로 이제 따져보면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다들 당내외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100일 남은 기간 동안에 분명히 출렁이는 때가 오고야 맙니다. 그건 뭐 어느 캠프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을 윤석열 후보는 고집했을까요? 근데 사실상 이 선대위가요, 출범하고 그 조직표를 발표할 때만 사실은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지 네. 실제로 가면 이제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그 캐릭터 그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와 오지 않았을 때의 빈 공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고집을 한 이유가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갔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역할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전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부적 갈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생각되는 그 시점이 온다면 네. 저는 뭐 그런 어떤 결단을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또 올 수 있다. 네.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외부에서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마 흔들리겠구나 하는 게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의 기용이에요. 직능총괄.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해명은 했지만 그리고 뭐 잘 몰랐다. 뭐 이런 또 후보 본인의 얘기가 윤석열 후보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왔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건 정말 상식을 거스르는 엄청난 인사고 이 인사의 뒤에 누가 있을까 짐작이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당 내외에 과시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김성태 전 의원이 본인의 발로 걸어 나갔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장제원 파동이 또 온 거죠. 네네. 지금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총괄로 위원장을 맡았다면 그런 인사에 있어서 실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도 본인이 정무적 판단들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했고 또 그때 호남의 5.18 민주화 묘지 가서 했던 호남 끌어안기 이런 어떤 행보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이 효력을 발휘하지 네. 못하고 있는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결국엔 청년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스윙보터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뭐 이낙연 전 대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3박 4일 동안 호남 지역에 머물고 전남 영암에도 갔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고향이죠. 영광 말씀하시는 영광. 영광. 영광에 가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원래는 같이 가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보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일정을 짤 때 충분한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훅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메타버스 일정도 뭐 충분히 시간을 짜서 뭐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미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전 네. 후보의 일정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그게 불행하게도 호남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일정이 갑자기 훅 실무자보다는 위계급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곤란하다는 얘기를 이미 전달을 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잠깐이라도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진전이 있었는데 바로 설명을 한 거죠. 설명을 해서 납득을 했습니다. 이게 피치 못하는 일정이구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담은 기사들이 나온 거죠. 아니, 우원식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극적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아니, 딱 하고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또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뭐 해야 되겠죠. 지금 10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호남을 같이 안 간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극적인 타이밍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럴 의사를 기꺼이 이낙연 전 대표 갖고 있다. 이렇게 지난 주말에 놓고 거의 2박 3일을 하기 때문에 3박 4일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좀 깜짝 방문해서 결합을 해달라라는 그런 기대를 얘기한 건데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늦게 접촉이 됐고요. 네.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글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다른 방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처음에 광주 지역의 지방신문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중앙지까지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과 또 뭐 이상한 전망과 판단들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이상한 일정 협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언제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을 해서 이재명 후보랑 같이 움직일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원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을 했던 장업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게 역제안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역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본인의 한계를 좀 더 극복하는 이미지, 좀 유연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속에서 네. 말은 이제 그 모든 공은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되치기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약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공으로 가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 네. 어차피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네. 내년도 예산안에 그것을 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 상황을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다가 철회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실이 되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 대선은 2030 청년층이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만 18세 고등학생을 임명을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후보 직속의 청년위원회하고 청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층 표심 전략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아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다 뭐 무지 열심인 것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구동을 하고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지는 두 후보의 접근 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어떤 점이 이게 그러니까 구동과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리고 이제 이 일회성, 과시형 이거에 그치면 안 되는데 네. 서양의 예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나 영국의 경우인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부터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기회가 있고요. 이 사람들을 키워서 미래의 당대표와 미니스터급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설계하지 않으면 이게 일회용으로 끝나고 맙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박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지금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신환 의원님도. 이번 선거는 명백히 이 2030의 표심이 어디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전히 지금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보면 2030의 부동층 표가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선택을 미루고 있는 이제 그분들의 성향들을 보면 굉장히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본인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후보들한테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신현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해서 2030은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100일 남은 그 시간 동안 과연 본인의 후보들의 역량 그리고 캠프의 모든 역량들을 통해서 누가 2030의 표심을 잡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선 승리의 가늠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